미국하고 유럽이 있는데 사실 미국도 유럽의 일부가 넘어간 것이기도 하고 유럽이 문화적으로 앞섰다라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실제로 팝컬처나 그런 데서는 꼭 그런 건 아니죠. 보드게임을 대량 생산화하고 그걸로 상업화를 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한 사람들도 놀랍게도 미국 사람들입니다. 저 게임은 1935년에 출판된 게임인데 현재 판매는 약 3억 정도? 해마다 계속 기록 갱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임은 놀랍게도 보드게임이에요. 저거에 맞먹을 수 있는 거는 마인크래프트가 2억 정도 팔렸고 테트리스가 한 1억 7, 8천 정도 팔렸습니다. 근데 사실 테트리스가 해적판 팔린 것까지 어떻게 잘 계산하면은 저거랑 비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보드게임 상업화의 시작은 미국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드게임 상업화의 시작 때 나왔던 이런 게임들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의 전 세계 어린이들의 통과 의뢰고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쳐가는 무어칭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시시해요. 여러분 저런 게임을 가지고 밤을 새는 게임 모임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저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하는 거지. 조카랑 한번 놀아주는 거고. 저런 걸 하는 매니아라는 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쪽 게임을 하는 덕후들도 있었습니다. 덕후들은 뭔가 게임을 되게 시뮬레이션처럼 만들어서 6시간, 7시간 걸리는 방향으로 자기들끼리 발전시킨 게임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또 일부 덕후들은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미니어처 세워놓고 하는 전쟁놀이. 그리고 이거 뭐 한 턴에 우리 편 군인들은 3cm 이동할 수 있고 총의 사정거리는 16cm야 뭐 이런 거 자 재면서 해요. 그래서 저 아래 격자가 없는데도 게임을 되게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저거 하나 사서 색칠해서 자기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하고 이거 자체가 이제 되게 재밌죠.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보드게임 여기서 좀 넓게 이것까지 포함해서 아날로그 게임이라고 할게요. 이 아날로그 게임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덕후들이 하는 게임은 어쩔 수 없이 매니악해져요. 그 매니악해진 게임 중에 살아남은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저거는 워해머라고 하는 쟤는 1983년 영국에서 만들어졌고 미니어처 전쟁 게임 중에 거의 유일하게 사실은 지금은 더 많습니다만 어느 시대에는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예요. 그리고 던전 앤 드래곤은 미니어처 전쟁 게임을 만들던 회사가 이 장사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사의 방향을 바꾼 예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해서 책상 위에서 책 보면서 하는 뎃거리 게임인데 뎃거리를 하는데 어떤 룰이 있어요. 뭐 드래곤은 이 정도로 강하고 레벨이 있고 어떤 몬스터를 물리치면 경험치가 얼마고 모험가들한테 어떤 정도의 이야기를 제시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제시해서 말하자면 연극놀이, 소꿉장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오늘날 컴퓨터 RPG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1993년에 나왔는데 이게 카드를 사서 모아가지고 하는 그 덕지덕지 카드 써있는 게임의 어떤 큰 시조가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 아날로그 게임 덕후들이 하는 게임들 중에는 이 3개 정도는 뚜렷하게 살아남았는데 보통 나머지는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도 전멸을 할게요. 이 덕후님들이 가정도 있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는데 6시간, 7시간씩 걸리는 놀이를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 6시간, 7시간 걸리는 놀이를 배우겠다고 들어오는 사람 유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취미 자체가 맨 처음에 잠깐 보여드린 클래식 게임들 전 세계 어린이들의 통과 의뢰 그것만 남고 거의 전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1970년대, 80년대에, 90년대에 비디오 게임의 발전은 정말 눈부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좋은 걸 놔두고 아날로그 게임을 할 필요는 솔직히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거치면서 게임의 정의가 디지털 게임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대한 법률,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게임은 디지털 게임만을 의미한다라고 거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게임이란 뭐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또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대를 지나면서 게임의 디폴트는 디지털 게임이고 우리들이 하는 게임을 보드 게임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런데 이 세상 어딘가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1400년대 초반에 구텐베르크라고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사람이 만든 인쇄기가 있거든요. 그 세계 최초의 인쇄라고 하는데 우리는 1372년에 직지심체 요절이 진짜 빠른 거야 뭐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이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더 앞섰고 상업적으로 자기들은 늦었지만 걔네 못지않게 좋은 것을 우리는 만들고 있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전 세계가 알아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업자들은
두 가지 큰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이 올해 최고의 게임에 붙이는 SDJ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건 1979년부터 해마다 주고 있고요. 이 상을 받은 게임은 독일이나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그 독일어를 쓰는 나라의 상권 학부모들이 연말에 안심하고 사줘도 되는 선물 같은 걸로 자리 잡아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이 딱지만 붙으면 40만 개를 팔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저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은 보드게임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그리고 또 1983년부터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의 보드게임 콘이나 우리들의 보드게임 콘도 점점 커지고 있죠. 약간 행사의 느낌이 다르긴 한데 여기는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 되게 큰 게임쇼예요. 그리고 이 행사장의 크기는 코엑스 하나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리고 현재 뭐랄까 우리들의 최고의 게임쇼는 이쪽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얘네들의 게임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건 뭐였냐면 1995년 작품 카탄이에요. 이 카탄이 아날로그 게임을 그만둔 덕후들에게 준 충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20대 때 하던 7시간짜리 게임하고 비교해 볼 때는 뭔가 되게 쉬워서 이건 옆집 부부하고 애기 재우고 한 게임 하고 잘 수 있는 정도야. 그리고 옛날에 하던 것만큼 막 되게 빡세지는 않는데 충분히 생각할 거리도 있고 이거 되게 우리 시대에 적당해. 나 이거 모노폴리보단 무조건 좋아. 회사 양반 이런 게임을 더 수입해 주세요. 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 시작해서 이 독일의 보드게임이 여러 나라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요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때 처음 생긴 회사의 1호 사원이 바로 접니다. 자, 그럼 말하자면은 이 독일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냐. 미국 덕후 스타일의 시뮬레이션 게임, 뭔가 미니어처 놓고 하는 게임, 미니어처 놓고 하는 전쟁 게임, 이런 것들 다 부활하고 킥스타터를 통해서 그동안은 나올 수 없었던 아이디어가 게임으로 구현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때는 독일 게임이 막 멱살을 잡았는데 이게 살아나고 나니까는 이제 되게 커져서 이제 독일 게임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걸 제가 실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세계 4대 작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되게 상징적인 거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의 창작자도 독일 회사와 작업을 해서 독일 사람들 입맛에 맞는 게임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게 딱 20년쯤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F4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다 아니까 뭐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옛날 20년 전에 이제 보드게임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는 리뷰어들은 뭐랄까 저 사람들을 무슨 얘는 모차르트에 비교할 수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분들을 되게 신격화하거나 이분들이 되게 천재라고 하거나 뭐 이분들을 세계 4대라고 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후에 이 사람들의 적통을 이어받을 계승자는 누구인가 같은 쓸데없는 데다가 막 몇 날 며칠 논쟁을 했습니다. 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와서는 이 독일식 전략 게임이라는 건 이 많은 게임의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와서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이제 그 옛날 친구들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독일식 전략 게임 이렇게 불렀는데 사실 요즘은 다 유로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천재적인 두뇌의 작가가 되게 수학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런 창작이 주도하는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바탕에서 이거 합치고 저거 합치고 저거 합쳐서 부지런하게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편집자가 더 좋은 걸 만드는 시대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은 천재 시대였고 지금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작가마다 자신의 작품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작가는 절대 이런 게임은 안 만들어. 이 작가는 무조건 저렇게 만들 거야.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좋은 점을 배우는 시대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20년 전에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독일이 멱살 잡고 캐리하는 업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뭐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 독일식 전략 게임의 특징은 저런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절한 깊이가 있고 깊이에 비해서 충분한 생각할 거리가 있고 테마는 좀 이상하게 구현이 됐는데 이거는 메커니즘 설계는 기가 막히게 재밌다. 옛날 사람들은 그 계승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었다. 오늘날 이 적통을 잇는 게임은 어떤 게 있을까?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본파이어라는 게임은 2020년 SN주필 최고의 화제작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 시기에 온마스, 글루메이븐 사자에터, 코인브라, 아르낙, 마르코폴로2, 버라지 이런 게임들이 나왔는데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게임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얘네들은 독일 바깥 게임이에요. 굳이 말하면 코인브라는 독일 회사 게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작가들은 이탈리아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체로 이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 본파이어보다는 온마스나 사자의 턱이 조금 더 조명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에센슈필 최고 화제작이 세계 최고의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임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어쨌든 본파이어가 그 독일 사람들이 뽑은 뭔가 우리를 대표하는 좋은 게임이야 라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20년 전에 독일 작가들의 게임하고는 좀 달라서 약간은 더 복잡해요. 옛날 작가들은 이거보다는 좀 간단하게 게임을 만들었는데 자기 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이 8가지나 되고요. 그거 중에 하나를 하고 차례를 넘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자원이 되는 행동 타일을 버는 행동이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6종류의 행동 타일 중에 한 종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종류가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딱 이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옛날 독일 작가들의 게임은 차례가 되면 할 수 있는 행동은 4가지 정도가 있는 요 정도가 많았는데 이렇게 뭔가 되게 많고 압도돼요. 하지만 저는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게임판 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저 배를 타고 여기에 켜져 있는 어떤 불씨 같은 걸 찾아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씨와 수호자, 우리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거기다가 우리 집 밥그릇을 넣고 대신에 거기 있는 불씨를 가져와요. 이 불씨를 가져오는데 이 불씨를 가져와서 나중에 여기 있는 조건이 달성되면 얘를 뒤집으면서 게임 끝날 때 이 점수를 얻고 거기서 이제 불이 켜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된 거는 불을 피우기 위한 조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저 빨간 타일을 내고 섬에 곡물을 들이고 불씨를 얻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이전에 인간을 만들 정도로 잘났고 마법을 쓸 수 있었으며 어떤 되게 위대한 종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쇠락한 종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와야 합니다. 그분들을 수호자라고 하고요. 배를 타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그 수호자를 우리 도시로 데려오는 거예요. 수호자님들이 우리 도시를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우리는 자원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불씨를 얻어오고 수호자를 모셔와요. 그런데 수호자님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수호자님이 다니기 위한 꽃길을 위에다 따로 깔아드려야 하고요. 그걸 위한 행동이 저 녹색 타일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들 중에는 점수를 많이 주는 능력을 가진 노인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젊은 사람하고 이게 2가지의 카드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또 저런 행동 타일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는 고대인들이 만든 아주 위대한 화투불 같은 게 있는데 그 근처에서 우리는 불만 쬐도 어떤 자원 같은 걸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만 받을 수 있는 자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에는 행동을 하기 위한 자원인 행동 타일이 있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모되는 자원들이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다른 자원들이 있는데 아무튼 위대한 화투불이 여러 가지를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서 하는 일들을 요약하면 대충 이래요. 막 여기저기 섬을 다니면서 불씨도 모으고 수호자를 모아요. 그리고 불씨를 찾아서 가져와요. 그리고 불씨를 불로 바꾸기 위한 조건, 그 퀘스트를 하고 화투불을 켜요. 그리고 도시에 모인 수호자들의 행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자원도 얻을 수 있고 수호자가 화투불에 갈 수 있도록 가이드까지 해주면은 더욱 금상첨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동료를 모아야 하고요. 동료를 모으면 우린 여러 가지 기능이 생기거나 점수를 얻을 겁니다. 또 위대한 화투불에서 물자를 조달할 거예요. 자, 이 게임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메커니즘 중심으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야기에 몰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도 게임을 만들어 놓고 이걸 무슨 테마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아예 테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관 책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 책자를 읽다 보니까는 제가 느낀 점이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원래는 이분들이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침탈 이런 걸 그린 게임을 만들었다가 이대로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아무거나 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거가 없는 그냥 제 망상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을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자원을 꽤 많이 주는데요. 여러분이 그 자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배를 타고 나가서 곡물을 바치고 불씨를 얻어오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동료를 얻어오면 동료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후에 게임이 유리하니까 동료를 먼저 잡아오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동료 카드는 게임 중에 계속 추가되고 나중에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 불씨는 한번 가져가면은 그 자리에 뭐가 보충되질 않아서 내가 점수를 내기에 유리한 불씨를 빨리 먹는 게 차라리 더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중에 무엇을 더 먼저 할 것인가는 여러분이 고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저 행동 타일은 행동할 수 있는 종류마다 다른 행동 타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원한다면 행동 타일을 2개를 써서 아무 행동 타일 하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동 타일을 그냥 좀 지르고 하고 싶은 행동을 먼저 해도 되고 행동 타일을 좀 아끼면서 해도 됩니다. 아끼면서 했을 때 보상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행동 타일을 벌기 위한 행동이 따로 있지만 위대한 화투불이라든가 뭐 다른 방법의 충당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무엇을 포기할지, 무엇에 집중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제공하는 기본 흐름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방향은 다양하고요.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하고 또 중간 과정에서 뭔가 깔맞춤하면 점수가 더 나온다든가 해서 여러분의 머리를 좀 더 이렇게 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요. 한 번의 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이 너무 적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답답하고 고구마 맛을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면은 점점 여러분은 첫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해법을 만들고 이번 게임을 끝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저도 처음엔 이게 뭘 하라는 건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음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게 전략 게임의 기본에 아주 충실한 웰메이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손이 부러졌을 때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보드게임에서 할 수 없어서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를 잡고 다크소울3를 좀 했었는데요. 다크소울3는 게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에 있는 화투불을 켜야 합니다. 화투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 그걸 지키고 있는 보스를 잡아야 한다든가 뭔가 퀘스트 과업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을 펴면 이제 잠깐의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전 세계를 돌면서 최대한 많이 켜는 게 일단 게임의 서브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에서 요구하는 나의 정해진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재밌는 점이 불을 지키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하고 내가 교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임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도시마다 불씨를 지키는 캐릭터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불이 켜지면 그 캐릭터가 위대한 화투불에 가고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다크소울에서는 이제 이 불을 지키는 이분을 화방녀라고 하고요. 우리들의 이 게임에서는 우리들의 종족이 노움이거든요. 저는 알게 모르게 화방놈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료들의 도움을 받는데 동료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동료들이 그냥 나타나 주진 않아. 그리고 또 어느 한 장소에 아주 크고 위대한 화투불 하나가 있고 거기에 영웅들이 모이는 어떤 거대한 전당이랄까 허브랄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대한 화투불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게 기본은 액션하고 길찾기인데 목적 달성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도 다양하고 보스는 물론 지나가는 쫄 하나도 충분히 나를 죽일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애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2대1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을 1대1로만 하면 어떻게든 할만해요. 그리고 어떤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얘가 하는 모든 공격을 내가 피하거나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이게 정말 고구마 맛이고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왜 해? 라고 생각했는데 스스로 해법도 만들고 이 게임은 굉장히 공평한 게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게임 인생은 오락실에서 총알을 피하는 비행기 게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한 대도 안 맞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제 게임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한 대도 안 맞고 발버둥 치는 그 감각이 이 다크소울에 있었어요. 이거 내 게임 인생의 원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혹시 이 책자를 만든 님들, 일러스트레이터님들 테마가 생각이 안 날 때 비디오 게임 다크소울을 해보고 그냥 대충 불을 계승하는 그런 게임 하나 만든 거 아닐까? 이런 테마를 붙인 게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의 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크소울 안에서 불이라는 건 한 문명을 후대에 남기고 계승한다라는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이 본파이어에서도 독일의 보드게임은 세계 제일이고 우리는 그 독일 보드게임의 맥을 계승한다라든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얼핏 그 작가 4명 지나갈 때 말했잖아요. 오늘날의 그들의 후계자가 누군지를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도 만약에 그 독일식 전략 게임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계승자가 있다면 그건 본파이어의 작가 슈테판 펠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다 가진 분 같아요. 특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박람회장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작가들하고 나란히 서면 슈테판 펠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15cm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몸도 되게 좋아요. 어깨도 넓고 말랐어. 되게 멋있어요. 저분이 가지지 못한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했죠? 저분이 가지지 못한 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발표 때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서 제가 태양 같은 저런 이상하게 생겼지만 도움이 되는 동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게임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저자세를 하고 나타난다든가. 근데 게임에서 도움은 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앞길에서 태양 만세 하고 나타나는 그런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